예, 방금 소개받은 김용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는 조찬 공부 모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기업의 CEO나 뭐 각종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이른 아침에 모여서 강사 초청해서 강의 듣고 그리고 후딱 아침 먹고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저 바쁜 와중에 공부하겠다고 아침에 모이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놀란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찬 모임보다 좀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야심한 시간에 더군다나 체감 온도가 지금 영하 한 10몇 도쯤 되지 않을까요? 저 걸어오는데 엄청 춥던데 이 추운 겨울날 이 늦은 시간에 댁에 가서 쉬지 않고 이렇게 이런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조찬 모임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매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매주 한다고 그래서 진짜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2023년 봄쯤에 소액주주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제목을 주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소액주주혁명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9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화는 이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쭉 이렇게 해오다가 뭐 가장 최근에 이상한 일은 벌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어쨌든 민주주의는 지켜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적인 그 민주화는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제 분야 특히 이 상장 기업과 관련한 민주주의는 아직 그 실현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이른바 지배주주 아니면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 오너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에 비해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략 상장기업의 뭐 한 20%의 지분을 지배주주 측이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20%만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소외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주 간의 주주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 이름 있고 제가 19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 국회의원이라고 썼고 이게 투자자산운용사는 사실은 이름은 거창해 보이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대학생들 그 은행이나 증권회사 취직하려고 하면 이게 있으면 좀 가점이 있대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죠. 얼마 정도 공부해서 따셨나요? 저도 한번 따봐야 되겠네요. 아니 준비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뭐 제가 전업 학생이 아니라서 한 달 정도 준비하시면 딸 것 같아요. 예. 그 시험 치러 갔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때가 코로나 때라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이렇게 가서 그냥 몰래 이렇게 시험만 보고 왔는데 보니까 저희 교실에 전부 그 젊은 청년들이 주로 이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 제가 보니까 그 교실에서는 적어도 제가 최고 연장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학부를
그 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계속 법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전문은 어떻게 보면 법학 내지는 특히 형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금융 관련 범죄 수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제가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할 때 가까운 데에 있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만 그때는 증권거래법이었죠. 통합되기 전에 증권거래법으로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쭉 관심을 갖고 있다가 몇 년 전에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거 또 모르는 거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지 그래갖고 쭉 찾아보니까 금투협회에서 실시하는 이 시험이 있어서 등록을 하고 그 시험을 한번 쳤습니다. 근데 절대 어려운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예. 자, 이 부분은 그 JP모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 2013년부터 2022년 10년치의 글로벌 주요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미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대만, 인도, 일본, 중국, 유럽, 한국. 사실은 우리가 주요 국가 중에는 제일 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닫혀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왜 나는 내가 사는 주식만 이렇게 떨어지냐? 주식 투자해서 매번 손해만 보냐? 그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미국으로 많이 옮겨갔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른바 서학개미가 많아졌고, 작년에 우리가 상품 수지가 대략 99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봤다고 해요. 물건 팔아서 반도체, 자동차 수출해서 이제 1000억 달러 가깝게 벌었는데, 사실은 그 금액만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비슷한 금액만큼이. 뭐 하느냐고? 미국 주식 사느냐고. 그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 잘 알고 한국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한국이 3대 주주입니다. 세 번째 주주예요. 어떻게 그러냐? 뭐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 많이 샀지만 다 제각각일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사면 그 미국 회사 주식의 주주 명부에는 예탁결제원에 다 모아서 하나로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예탁결제원이 테슬라의 세 번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요새 젊은 분들은 더 그렇죠. 한국 주식은 거의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미국 주식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몇 년 전부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씁쓸하지만 그 성과물을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여기 가면 연평균 12%, 뭐 이게 이제 대략 13%인데 여기는 2%도 안 되는데, 이거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복리 개념으로 따지면 10년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대략 12%만 따져도 원금이 2배 되는데 얼마 걸리죠? 72억치. 그렇죠. 대략 6년이면은 1000만 원 넣었던 게 2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주식은 뭐 10년을 넣어봤자 은행 정기예금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증권가의 미국은 10년, 12년 되면 다 4배 되는 거네요. 그렇죠. 4배. 예, 12년 투자하면 평균적으로는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그 연금 401k의 자기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타이어 하면 다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게 평균 수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가의 속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세금을 내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BR 개념 다들 아실 텐데, 주가하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 장부가치. 네, 장부가치 기준입니다만, 북밸류입니다만,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 빼고 순자산 간의 비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사실은 이게 2022년 이제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자료라 그렇지, 맨 오른쪽에 보면 한국이 1.0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저거 1이 안 됩니다. 0.7인가 0.8인가? 0.9에서 살짝 빠집니다. 0.9가 잘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도 이래요. 4 이상은 나온다. 근데 사실은 자, PBR이 1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0.9에서 조금 안 되는 그 수치인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냥 장사 접고 청산해서 남은 재산 주주들이 쫙 나눠 가지면 지금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P는 이제 주가니까, 가격이니까, 북밸류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부채 다 빼고 순자산이 1,000억을 갖고 있어. 근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900억 밖에 안 돼. 그러면 청산해서 빚잔치하고 나눠 가지면 나는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게 9,000원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장부가로 표시 안 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게 영업권도 있고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뭐 노하우도 있고 영업망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밸류는 사실은 대부분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요, 10년, 20년 전에 사놓은 본사 사업 건물을 재평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00억 주고 강남에 빌딩 샀다? 요새 꼬마 빌딩은 많이 떨어졌지만 대로변에 큰 빌딩, 그럼 지금 얼마겠어요? 적어도 3, 4천억 이상은 가죠. 예. 제가 대부분 보니까 집값이 2021년, 2020년보다 지금이 서울 시내, 물론 서울 시내 2배는 되더라고, 평균적으로. 근데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4배 이상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다 북밸류로 따져도 일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한국 상장 기업은 그냥 이 상태에서 오늘부로 스탑. 장사 접고 나눠 가지면 주주들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돈을. 모니터를 좀 보시면 모니터. 예. 자꾸 벗어나는군요, 제가 범위에서. 살짝만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인도는 지금 4,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지, 사실은. 장사를 물론 잘하는 경우입니다만. 여기 조금 오타가 났는데, 저 오른쪽에서 5번째 보면 선진국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진국이 아니고 이른바 중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진국이라고는 평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한 3배 정도 됐을 거거든요, 2-3배.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게 그나마 2022년 자료라 그렇지, 지금 일본은 니케이 225 지수가 거의 4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22년만 해도 일본 증시가 회복하기 전이거든요.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냥 대충 우리가 자주 이름 듣는 나라들 중에 제일 싸다, 한국 주식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당이죠. 돈 벌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배당. 또 다른 방법은? 그렇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입니다. 매입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해서 그 주식수를 계속 줄여주는 거죠. 총 주식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네.
주주환원 일이 미국이 89%라 그러면 네. 이게 당기 순이익이 분모이고 방금 말한 두 가지가 89만 원을 했다는 얘기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그렇죠. 분모가 당기 순이익인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요 자료는 89%인데 미국은 그냥 90%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족족 거의 주주들에게 다 나눠준다. 아니 그게 당연히 그냥 굳어 있어요. 그럼 회사는 10%만 가지고 재투자하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돈을 법니다만 거의 주주 환원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S&P 500 지수나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는 거예요. 하여튼 돈을 벌면 주주에게 돌려주니까 그걸 또 믿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제 그런 그렇죠. 우리가 중국보다 낫습니다. 이게 28%가 그나마 20% 초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연도보다 조금 다 틀립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보다도 주주 환원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상장 기업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의 모기업은 이제 알파벳이죠. 뭐 여러 가지 회사도 있고 사업 분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몇 개가 있을까요? 유튜브 상장되어 있나요? 구글 상장되어 있나요? 아니죠. 상장된 기업은 최정점에 있는 딱 하나죠. 알파벳이 상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회사, 우리 같은 뭐 손회사는 대부분 지분 100%를 다 지주회사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튜브 하나만 해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또 돈을 많이 벌죠.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뭐 12월 달에 우리가 비상기업 사태 이후에 이른바 정치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기사에도 났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전 그분 잘 모르는데 무슨 성창경 TV 하는 분이 있나 봐요. 그분이 한 달에 4억 벌었대요. 지금 그렇게 벌고 2억, 3억, 4억. 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요즘 2억 깁스론데요. 2억? 네. 야, 서 변호사 완전 대박 났네. 저랑 그 이철이 주말 뉴스쇼에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정이 좋구나, 요새. 개엄 덕분에 극우 쪽 분들은 아주 다 대박 났어요. 예. 그쪽도 대박 났고, 뭐. 선거 유튜버 예. 대박 났고. 하지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 뭐니 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직방을 아무리 잘 쳐도 롱텀으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당구장 주인 아저씨예요. 근데 유튜브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상장 안 해요. 여기서 버는 돈 고스란히 올라가서 알파벳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거의 아까 봤듯이 대부분을 주주 환원합니다. 물론 투자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LG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강모 회장을 비롯한 그 구씨 일가는 주 LG, 그러니까 지주회사죠. 홀딩 컴퍼니의 주식을 대부분 들고 있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일부만 담은 거지 계열사 다 따지면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근데 요 두 번째 보면 화학 계열의 LG 화학이 있죠. 그러니까 주 LG의 자회사로 LG 화학이 있습니다. 근데 한 2년 됐나요? LG 화학의 2차 전지 사업부가 물적 분할을 하더니 물적 분할함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또 상장을 했죠.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손회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LG 화학의 주식을 산 분들은 LG 화학이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잘 하지, 물론 잘 하는데 앞으로 2차 전지가 유망하다는데 LG 화학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LG화학의 주식을 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차전지 사업부를 독립하더니 어머 이걸 상장하면서 외부 투자를 따로 받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은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은 한 주도 안 줘. 왜냐하면 이게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분할의 방식 중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냥 LG화학이라는 회사가 법인이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100% 갖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율은 좀 희석이 되죠. 하지만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은 만져보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변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뭐 100조쯤 간다고 쳐요. 근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의 80%를 들고 있다.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도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LG화학의 다른 사업은 없다고 치죠. 없다고.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의 80%만 들고 있어도 그러면 LG화학의 시가총액이 80조는 가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어떠냐? LG화학 요새 한 20조 가나요? 시가총액? 20조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이게 한국 재벌그룹의 구조입니다. 우리는요, 맨 상단에 있는 홀딩 컴퍼니만 상장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자회사, 손회사, 손자회사 다 상장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상장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오늘 갑자기 분할해 갖고 쪼개기 상장을 합니다. 이게 대유행이 됐죠, 사실은. 그러다가 작년에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좀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요새는 주로 인적 분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도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 원조 회사가 LG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LG가 지주회사 제도를 처음에 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한국적인 한국에만 있는 지주회사 제도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주회사 제도를 김대중 정부 시절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취지가 뭐였냐? 그때는 매번 문제가 뭐였냐면 재벌 기업의 순환 출자 구조. 그래서 이게 실제 지분보다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뭐 이렇게 순환 출자한 거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주회사 미국처럼 선진적으로 바꾸자 해갖고 지주회사를 도입하라고 그때는 살짝 좀 기업들의 등을 떠밀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기술이 들어갔어요. 미국식 지주회사 제도로 갔으면 정말 훌륭했는데 이 자회사, 손자회사도 다 상장기업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변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때 이제 재벌기업들이 로비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매우 한국적인, 거의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기형적인 지주회사 제도가 널리 퍼져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형적인 지주회사 제도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게 물적 분할을 왜 하느냐. 여러분,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자기 돈은 투입 안 하고 지배력은 가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벌 오너들은 중요한 거는 경영권이에요.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주회사 주식만 주로 들고 있는 거죠. 그것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거기서 원래 회사를 경영하는데 남의 돈을
투자를 받으면 자기 지분이 희석되면서 경영권이 좀 약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건 싫으니까 물적 분할하고 떼어낸 회사에 투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지분율을 떨어져 나간 회사에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공고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안 들이고 남의 돈은 투자받으면서 경영권은 계속 공고히 들고 가는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남의 돈을 투자받으면 자기 경영권은 지분 희석이 되고 약화가 돼야 맞는데,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를 하는 거죠.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LG화학 주가 추이, 이거는 설명 안 해드려도 알겠죠. 요새는 분할 얘기만 나오면 주가는 떨어져요. 무조건. 지금 얼마 전에 두산이 또, 두산 밥켓을 참, 두산도 참 알아줘야 돼요. 그런 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던 두산 밥켓을 딴 데다가 옮겨 붙이려고 했죠.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주두산이 훨씬 많이 들고 있어요. 주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있는 지분율보다 이 로보틱스 지분율이 훨씬 높거든. 근데 두산 밥켓은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띄어서 옮겨 붙이면 그 일가들은 그냥 손 안 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훨씬 배당이나 이런 걸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분이 로보틱스에 많이 들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근데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조선이었던 거기죠. 현대중공업. 현대중. 그거는 한국조선해양이 옛날, 그러니까 이건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이제 지금 중간 지주회사 형태로 만든 게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또 앞에 HD를 붙이죠. HD를 다 붙이는데 그 현대중공업 그룹도 참 그전에 새누리당 당대표 하셨던 정몽준 고문님이 지배주주로 계십니다만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회사입니다. 형편없는 회사가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LG나 두산도 그렇지만 현대중공업 그룹도 참 거버넌스는 진짜 엉망이에요. 거기 조선업을 하잖아요. 배를 만들려면 배에 강판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만 엔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도 들어가고 바디도 만들고 하잖아요. 자동차 회사 현대차에서 만약에 현대차에 들어가는 엔진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이상하죠? 아니, 자동차를 만들면 당연히 자동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엔진인데 현대차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엔진 제작부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거만 또 따로 상장을 해? 이상하잖아요. 그걸 해낸 기업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엔진 제작 부분을 따로 분할해서 상장했어요.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대단한 회사들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의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물적 분할은 주주들이 기존의 법인의 주식을 쫙 지분별로 이제 들고 있죠. 근데 분할돼서 신설되는 법인의 일단은 100%는 그냥 법인이 들고 가는 구조가 물적 분할입니다. 물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물적 분할 이후에 외부 자금을 받죠. 투자를 받죠. 그러면서 100%였던 지분율이 LG화학 같으면 지금 80%까지는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고, 가운데 있는 인적 분할은 이 기존에 있던
존속법인의 주식이 신설법인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주주는 양쪽 법인의 주식을 다 받습니다. 예. 기존 법인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분할되는 그 회사의 주식도 받죠. 물론 평가의 문제는 남습니다. 무조건 1대1로 동등한 주식수를 나눠 받는 건 아니고 평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인적 분할은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적 분할을 했다. 그러면 평가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LG 화학 주식 100주를 들고 있던 기존 주주는 인적 분할해서 떨어져 나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담은 얼마라도 뭐 20주가 될지 30주가 될지 그건 평가의 문제입니다만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보다는 불만이 훨씬 적었겠죠.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이 한때 2차 전지 붐 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냥 눈 뜨고 코 베인 거예요. LG 화학 주주들은. 그리고 이건 뭐 사실은 지주회사 제도는 아닌데 카카오가 요새 조금 주춤하죠. 한때는 막 법인수 늘리는 무슨 경쟁이 붙었는지 카카오가 뭐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김범수 의장이 빵에 한번 갔다 오시더니 요새는 잘 안 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를 그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배우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예. 갔다 오면 조금은 달라져요. 예. 형법의 의미죠, 형법의 의미. 네. 약간의 교정 교화가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제 한국 자본시장하고 미국 자본시장하고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이게 표로 정리해서 제가 책에 넣었던 내용이라 여기 옮겼는데 뭐 강의를 통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터널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법률적 개념은 아닙니다. 영미 쪽에서도. 근데 흔히 터널링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횡령 배임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왜 우리 차 타고 터널 많이 지나다니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에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빨대 꼽는다. 빨대 꼽는다. 빨대 꽂아서 쪽쪽 빤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경영진이 바뀌었죠. 옛날에 이수만 창업자가 SM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그때도 회장이라는 직책은 안 썼습니다만 사실상 경영권을 갖고 있을 때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법인 회사를 통해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싱 용역 계약을 총괄적으로 맺고 무조건 몇 퍼센트, 매출의 몇 퍼센트, 아마 매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 기준이 아니고 뭐 그거에 뭐 몇 퍼센트는 라이크 기획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재산 내지는 이익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사실상의 개인 법인으로 쭉 옮겨간 건데 이런 사례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 이 뭐 SM보다 훨씬 규모 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사실은 숨은 계열사가 많잖아요. 숨은 계열사. 이런 건 지금도 만연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자산 2조 원 미만의 중견 기업에서는 훨씬 더 심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 기업들은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긴 해도 대담하게는 못해요. 구조를 좀 더 복잡하게 하든지 조금 자산이나 규모에 비해서 작게 하지.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이 안 되는 이른바 중견 기업에서는 훨씬 심합니다, 이게. 근데 그런 기업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죠. 뭐 여러분 이름만 대시는 오래된 기업 중에 정말 알짜 회사들 많아요.
거의 경쟁자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속옷 만드는 유명 회사 이런 거 상장돼 있는데 많거든요. 주가는 형편없이 싸죠. 왜냐하면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 오르는 건 싫어요. 왜냐하면 그거 많이 올라봤자 상속세만 많이 내야 되니까. 다만 회사는 돈을 잘 벌어. 근데 주가 오르면 안 되니까 배당도 안 해.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겠어요? 터널링 하는 겁니다. 이른바 중간에 정거장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페이퍼상으로 거쳐가면서 이익을 계속 중간에 개인 회사에 떨구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옛날에 이제 무슨 뭐 피자 회사가 치즈 공급하는 법인 만들어서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거는 그 회장님은 계속 잘 지내셨을 수 있는데, 그 경비원 이거 한번 때렸다가 문제가 되면서 그냥 지금은 그 회사 완전히 바뀌었죠. 경영진도 바뀌고 또 회사 규모도 많이 쪼그라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터널링은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 중에, 상장 기업 중에도 많아요. 근데 중견 기업에는 정도가 더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도 있어요. 저희.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 부분은, 터널링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아야 뭘 잡지. 이거는 거의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서울 서부지검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 이제 서울 서부지검에서 거의 동시에 재벌 기업 2개를 수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가끔요 들고 옵니다. 자료를. 주로 누가? 아니요. 노조에는 그 정도 고급 정보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잘린 임원이 들고 와요. 잘린 임원이 그냥 보따리를 들고 와요. 그럼 수사 안 할 수 없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내부 고발이 있으면야 수사가 쉬운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거 찾기 어려워요. 정말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만 돌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 뭐 이런데 그 소위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런 신고한 내부 임원에게 과징금의 절반을 주면 한 번에 쫙 쏟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망타진이 가능합니다. 절반 준다 그러면 다들 수사기관이 과로사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밀려와서. 1,000억, 2,000억, 1조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범죄는 다 없애겠네. 진정한 기업 민주주의 정권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 책 제목인 소액주주 혁명은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여러분 주주행동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주행동주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하면 주주행동주의는 원래는 어떤 거냐면 돈 많은 금융회사나 펀드나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액티비즘이라고 하는데, 주주행동주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법률적 쟁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곱게 안 내놓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게 항시 붙어 다녀요. 근데 소송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걸 소액주주들이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주행동주의는 외국에선 당연히 그거는 펀드나 뭐 대형 연기금에서 하는 거로 인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행동주의는 소액주주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 같으면 주주행동주의에 제일 선봉에 서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 국민연금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들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1,000조가 넘잖아요. 전체 자산에. 대략 15% 정도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15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상장기업 중에 큰 기업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이 2대 주주 아니면 3대 주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지배주주들의 어떤 잘못된 경영 행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절대 안 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모아서 합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네이버 같은데 증권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 종목 토론방 있잖아요. 근데 그 토론방에 글 쓰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라기보다 상당수는 그 회사 주식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 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 거기서.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주주임을 확인하고 인증받고 들어가는 앱을 개발해서 거기서 모여서 종목별로 모여서 야, 우리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앱 중에 액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 이상목 대표라고 젊은 친구가 하는데 거기서도 주주행동주의 많이 합니다. 어느 나라보다 주주행동주의의 활성화가 필요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은 상장기업의 거버넌스가 그만큼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버넌스가 개선되면 주가도 올라가고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으냐. 주주를 대접을 안 해주거든요. 거버넌스의 개선은 곧 주주를 주주답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개선은. 자, 우리나라에 이른바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몇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소버린이 SK를 공격했다. 이런 기사 많이 나왔었고, 칼 아이칸이 KTNG에서도 했었고, 엘리엇이 또 여러 차례 했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의 이런 큰 행동주의 펀드나 사모펀드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행동주의는 사실은 금기어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입도 뻥끗 못한다고 그래요. 그쪽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 했다가 자기 잘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았거든. 근데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딴 데서 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서는 뭐라고 다 표현을 해요? 먹튀다 저거.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 이번에도 먹튀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수익률이 안 좋아. 한국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해봤자.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계 펀드 중에 지금 KTNG를 상대로 행동주의를 하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근거를 둔 펀드인데 사실은 그 펀드의 파운더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상현 대표라고. 그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 칼 아이칸 한국 시장 안 쳐다봅니다. 자, 근데 2015년 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한대요. 근데 합병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도저히 안 보이는데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더욱 놀라운 건 합병 비율이 이상해. 삼성물산이 훨씬 좋은 회사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주식당 가치도 높아야 되는데 이게 시가로만 3개월치 평균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엘리엇이 합병 반대를 했죠. 요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건데 이거 사실은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 쪽에 압력을 넣었다 그래갖고 또 관련자들 다 깜빵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때 한국의 언론이라는 언론은 뭐 신문, 방송 다 합쳐서 이거 합병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이거 반대하면, 합병 반대하면 외국계 먹튀 펀드인 엘리엇 도와주는 거다. 매국노다. 다 이렇게 썼어요. 제 기억엔 MBN도 예외 아닙니다. 예. 네, 이거 무조건 합병 성공해야 된다. 모든 언론이 그냥 다 그렇게 쓰고 이게 합병 반대하면 완전히 매국노로 낙인 찍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합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죠. 네.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합병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에는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어요. 네.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모직을 높게 평가해서 삼성물산은 낮게 평가하고 둘이 합병하면 이재용 회장의 그렇죠. 주식 가치는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소도 됐던 건데 1심에서 전부 무죄. 그리고 엊그저께 항소심도 전부 무죄. 그리고 그 기소한 지금 금감원장가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과를 해야만 했던 이게 아직도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저는 제가 검사였다면 이거 저도 기소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겠습니다만 뭐 승복을 해요. 예. 법원 판결을 뒤엎겠다고 제가 뭐 서울 고등법원 가서 때려 부시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니까 승복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했던 사람들하고 똑같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승복을 하는데 불만입니다. 솔직히. 이게 어떻게 무죄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삼성물산 주식을 들고 있던 개미 투자자들이 소송도 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손해배상 해달라고. 우리나라 법원에 냈죠. 다 졌습니다. 근데 엘리엇은 삼성하고 이면에서 합의금을 받아요. 제 기억에 한 600억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엇이 이 경우도 행동주의 펀드 오히려 당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것도. 당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엇은 아예 한국 시장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몇 번 당하고 나서는 한국은 투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코베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이면 합의금도 받았지만 엘리엇이 국제상사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해갖고 이겼어요. 예. IS 투자자. 예, 예. 그거로 해서 이겼어요. 근데 국내 법원은 절대 인정 안 해줘. 손해로. 그리고 문제가 없대.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무죄 판결문도 보면 그 내용 중에 사실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회사의 이사 등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상법에 대한 해석.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법 규정에 넣자는 거죠. 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넣자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이 자꾸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행동주의 펀드 쭉 이렇게 그동안 있었던 이벤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책으로 직접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책에 다 나온 표입니다, 이거는. 링크 올려놨습니다. 예. 자, 요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앱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이 뭉치는 액트라는 앱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그 포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세이브 코스피. 근데 요새 보니까 이거는 몇 년 됐거든요. 저도 이 포럼의 회원이에요. 근데 요새 무슨 세이브 코리아가 있던데 그거는 전혀 성격도 다르고
엉뚱한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세이브 코스피는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새 세이브 코리아라는 게 생겨갖고 남들이 헷갈릴까봐 걱정입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이고, 이건 뭐냐면 결국에 한국 특히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서 결국엔 한국의 전체적인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자. 그래서 코스피, 물론 코스닥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코스피를 구해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뭐를 하냐면 한국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 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뭐 C학점 받은 회사도 있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끼리 그냥 한 건데 이게 보도도 나가고 그러니까 요새는 기업들이 신경을 많이 쓴대요. 우리는 왜 삐졌어요? 뭐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주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은 분명히 활발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 K보트인데요. 여러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10주 들고 있는데 주주총회 어디 저기서 하는데, 수원 사업장에서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면 좋겠고, 이번에 사회이사가 누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걸 투표권을, 주주권을 행사하자고 내가 수원 사업장까지 가기는 너무 귀찮아. 당연하죠. 내가 한 10만 주쯤 들고 있으면 갈 수 있겠지만 10주 들고 있으면서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모바일로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했듯이 그런 거예요. 이거 훨씬 쉬워요. 그리고 앞서 제가 NPS, 국민연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분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에. 근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영진의 안에 찬성을 던지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대부분이에요. 가끔 중립 내지는 그 반대를 던진 경우가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훨씬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가? 국민연금이 1등이고 우리 연기금 꽤 많잖아요. 뭐 사학연금도 있고 뭐 무슨 공제회도 있고 이런데 주식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기금에서 미국 같으면 앞장서서 소송 비용 써가면서 할 텐데 우리나라는 안 해요. 우리가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데 경영진이 잘못된 경영권 행사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 뭐 결국에 회사의 손해가 나의 손해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 주주 대표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이기면 승소금은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회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활용도가 대단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회사로 들어가니까 나는 소송 비용만 쓰고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한 2년 됐나? 2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랄 만한 주주 대표 소송의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어느 회사냐? 현대 엘리베이터를 상대로 2대 주주인 쉰들러, 스위스 회사죠. 스위스에 이제 거기도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제 엘리베이터 업종의 회사인데 쉰들러가 원래는 2대 주주였어요. 근데 현정은 회장한테 많이 당했죠. 그때 현대 상선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쉰들러가 열이 받아갖고
현정훈 회장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벌였는데 이 소송 거의 10년 했습니다. 10년 하고 법률 대리인을 신들러가 어디에 썼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울프 김앤장을 썼어요. 소송 비용만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김앤장도 뭐 한 번 꽂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 비용. 근데 결국에 신들러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대략 1,800억 플러스 이자인가를 10년치 완전히 복리이자 받았겠네요. 근데 그 주주 대표 소송의 승소금은 신들러가 받는 게 아닙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주를 위해 이 위안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한 이자까지 해서 한 2,3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의 일대 주주가 바뀐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주주가 왜 바뀌나? 일대 주주가? 아니, 현정훈 회장이 2,300을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물어낸 거예요? 현정훈 회장이 물어내야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HNQ라는 사모펀드가 사실상, 뭐, 구조가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때 회사 이름이 몇 번 바뀌었는데, 현정훈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가족법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길 통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구조인데, 사실상 HNQ가 3,200억인가를 빌려주면서, 사실상 그 주식을 담보로 빌려줬나, 주식을 이전을 했나, 뭐 그런 형태로 사실상의 일대 주주가 바뀌는 결과가 나온 게 쉰들러의 주주 대표 소송의 결과물이다. 근데 이런 소송 또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쉰들러니까 한 거예요. 어느 개미 투자자가 10년 동안 소송하겠어요. 그것도 김앤장을 대리인 선임해서 꼭 김앤장을 쓸 필요는 없는데 변호사도 10년 소송 대리하면 그 돈 얼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주주행동주의는 연기금이나 이런 돈 많은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책에 담은 내용인데요. 코스피가 지금 2,500, 최근에 조금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그래서 2,500을 조금 넘고 뭐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거만 해도 그냥 현 상태에서 기업들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이익을 많이 내지 않더라도 그냥 현재의 경제 상태에서도 코스피 5,000은 갈 수 있다. 저는 사실 장담합니다. 코스피 5,000이 아니고 미국 정도의 주주 환원율을 비롯한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PBR 기준으로는 아까 PBR 미국이 4가 넘잖아요. 우리가 0.9잖아요. 0.9가 안 되지. 4배 뛰는 거죠. 4배 떼야 되는 거예요. 4배 이상. 코스피가 10,000은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미국 정도 됐을 때 얘기고 코스피 5,000은 무조건 간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지금은 사실은 제일 급한 건 상법 개정입니다. 확인하는 거야. 야, 회사의 이사들, 상장법인이든 비상장법이든 니네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너무나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준의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총론적인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확인하는 의미에서 상법의 규정을 아예 명문으로 넣자는 거죠. 이게 일단은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파생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금의 태도 변화. 뭐 이거는 제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한국은요,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회사가 특히 상장법인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럼 남긴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삽니다. 자사주를. 근데 자사주를 사갖고 그거를 없애버려야 모든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데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들고 있다가 여차하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씁니다.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게 주식 교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하고 포스코하고 서로 주식을 교환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사주를 내가 9%를 들고 있다면 주주총회 때 그 9%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에요. 행사 못해요. 근데 주식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들고 있는 현대차 주식 9%는 의결권이 살아나요. 현대차가 들고 있는 포스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서로 경영권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경영권을 누가 침해하려고 할 때. 근데 왜 9% 말씀을 드리냐? 주식 교환에서 10% 이상 들고 있으면 또 의결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9% 교환을 합니다. 그게 드라마틱하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등장한 게 뭐냐면 고려 아연 사태에서 등장을 해요. 그게 다들 최은범 회장이 질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분율이 MBK하고 영풍 쪽이 더 높았거든. 그리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그 최은범 회장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들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 붙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다가 공개 매수가 끝난 다음에 이게 지분이 적네. 최은범 회장 쪽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꺼냈냐면 유상증자 얘기 꺼냈다가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기존 주주들도 우호적인 주주들도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다들 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뭘 했냐? 자사주의 마법을 또 카드 꺼냈군요. 이게 저는 전혀 몰랐는데 원래 영풍 쪽하고 MBK가 한 팀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풍의 자회사인가 손자회사가 뭐 해외 법인이 있었는데 거길 통해서 산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서 10.5%인가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총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주총회 진행을 하는 의장이 중요해요. 의장이 이래서 이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표 계산해서 끝내버렸어요. 물론 MBK하고 영풍 쪽에 지금 법원에 뭐 고발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신박한 수를 썼어요, 막판에. 근데 제가 보기엔 법원 가서 고려 아연 쪽이 뭐 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사주는 사면 소각하는 거를 그냥 명문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 상법은 그 전에 자사주는 소각의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상법에.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바뀐 거예요. 저는 이게 김대중 정부 때 기형적인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없애줍니다. 그래서 분모를 총 발행 주식을 줄여주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주식은 점점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당을 해주면 물론 좋습니다만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2천만 원 넘으면 이제 종합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거는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안 내는데 주가는 올라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잖아요. 물론 금투세가 시행이 안 된 덕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더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 이꼴 경영권 방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나 또 신박한 방법들이 뭐냐면 보면 참 한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어떤 방법을 또 쓰냐면 여러분 KTNG라는 회사
담배, 뭐 그리고 홍삼 하는 KTNG는 원래 소유 분산 기업이죠. 지배주주가 없는 법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신박한 방법을 만들어냈냐면 경영진은 계속 연임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임을 내가 쭉 하다가 다음 회장도 내가 찍은 사람한테 물려주면 좋겠죠. KTNG가 그래도 1년 연 매출이 10조가 넘어가는 회사인데, 큰 법인인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회사에서 좋은 일 한다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요. 장학재단. 직원들,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뭐 좋은 일이죠. 근데 KTNG가 들고 있던 자사주를 장학재단에 기부를 해. 그러는 순간에 뭐가 돼? 의결권이 살아나요.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주주총회에서 나는 계속 연임하는데 표를, 근데 많이 들고 있어요. 자사주를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KTNG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그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옮겨갑니다. 한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그래서 이 자사주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서 자사주는 매입 이권 소각으로 제도화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자투표제, 뭐 전자위임정, 아까 보여드린 K보팅, 이거거든요. 전자투표제.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쪼개기 상장 금지,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작년에 물적 분할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상장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는 있었는데 제도화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미흡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모펀드에 투자하잖아요. 그거는 몇 년 락을 걸어놓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제일 흔한 경우가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은 투자금 회수를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 5년이면요. 펀드에서 투자해서 이익 실현하는데 딱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물적 분할을 해.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해. 누가 봐도 그때는 2차 전지가 곽광받는 사업부야. 그러면 내 돈을 펀딩을 해서 넣어도 되고 내 돈을 넣어도 돼. 넣고 5년 기다렸다가 그 회사 상장돼. 그럼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딱 펀딩해서 투자하고 상장해서 주가 많이 오른 다음에 차익 실현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에 딱 좋은 기간이에요. 7년 정도 보통은 락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흡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소송제도의 개혁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일부 도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 막혀 있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집단소송 걸려면 걸 수 있는 사건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육심제예요. 일단은 이게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갖고 1, 2, 3심을 합니다. 어떤 회사를 사고 팔 때 회사 경영권을 사고 판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기사 내용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서 뭐죠? 인테리어 한창인가? 인테리어 회사 있는데 한샘. 갑자기 한창이 나와. 한샘이 한 2년 됐나요? 2, 3년 됐나요? 지배주주가 바뀌었어요. 원래 한샘의 창업주 일가가 들고 있던 대략 30%의 지분을 사모펀드에서 샀는데 IMMP라는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샀는데 그때 한샘 주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그러면 지배주주 일가는 주당 얼마씩 팔았느냐? 대략 10만 원 이상 받았어요. 왜냐면 경영권이 딸려간다 그래갖고 비싸게 보통은 사고 팔아요.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외국 사람한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경영권 프리미엄. 왜냐하면 미국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특히 상장 기업의 주식, 특히 경영권이 옮겨갈 때는 한샘이라는 기업의 총 발행 주식이 100만 주다. 근데 그 중에 30만 주를 파운더의 일가가 들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IMMP 같은 펀드에서는 한샘 발행 주식 100만 주를 내가 공개 매수하겠다. 얼마에? 지금 주가가 5만 원이니까 7만 원에. 이런 식으로 공개 매수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지배주주 일가 아닌 다른 소액주주들도 7만 원에 다 주식을 팔고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회장 일가도 그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안 판다? 나는 싫어. 그럼 안 파는 거예요. 그 주식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주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회장 일가 30%만 싹 오려내서 이거를 주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줘. 어떤 경우엔 2배, 3배 사주는 경우 많아요. 사주면서 돈을 왕창 주고, 그리고 거의 동시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를 바꾸고, 이사를 바꾸기로 하고 임시 주총을 열어서 이제 경영진을 바꾸죠.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그 경영권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게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권리라고 보잖아요. right지. 영어로 표현하면. 권리. 그래서 이거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경영권은 right가 아니에요.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권한이지. 오서러티일 뿐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이죠. 플러스 의무가 많이 붙지. 왜냐면 잘못 경영했다가는 주주들한테 손해배상 소송당해갖고 배가 망신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이자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로, 이거는 주주민주주의 전담부서의 신설, 그리고 소액주주 피해 예방기구의 신설, 이건 달았는데, 이게 대만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기관이 있어요. 대만에. 그런 걸 우리나라도 만들잖아. 한국에서 하려면 뭐 금감원에 하면 좋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나요? 한국적 현실에서. 한국적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 금감원이 공무원이 아닌 건 아시죠? 금감원에 정부였었습니다. 네. 아주 잘하시겠네요. 근데 금감원의 직원들 월급 주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출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금융회사들이 다 그 비용을 대는 거죠. 업적 시민이 한국은행과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돈 주는 사람이 완벽한 을이고 돈 받아가는 금감원은 완벽한 갑이에요. 네. 네. 이거는 참 독특하긴 한데, 사실은 대만을 보니까 우리나라 금감원처럼 금융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그런 기구를 만들었더라고요. 금융감독.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하고는 너무 틀려요, 성격이. 아니면 이제 주주 문제만 관련. 거기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야말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 특수법인 정도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소액주주 보호청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만에서. 보호청 이런 식으로. 대만에서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융회사들이 나 싫어, 그런 거 안 할래. 그러면 뭐 다른 대안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 밑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0번째는 집단지성의 소액주주 플랫폼 구축.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아이템으로 아까 말씀드린 액트를 비롯해서 이렇게 주주들을 모으는 그런 게 있고, 최근에는
네이버 종토방에도 주주 인증을 하고 들어가는 종토방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거기는 주주들만 모여서 토론을 하고 뭐 거기서 의기투합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 내용 10가지인데 사실 이것만 하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코스피 무조건 5,000원 갑니다. 진짜. 그래서 그 건전하고 지속적인 주가 상승의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다. 왜 모든 국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자를 1,400만 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한 집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족들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거의 다 가입하잖아요. 이게 되면 국민연금 국내 주식 부분의 수익률도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는 전 국민이 받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소수가 독점하는 이른바 회장 일가가 독점하는 상장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다 공평하게 환원해야 된다. 그러면 코스피 5,000 그리고 코스닥 1,500이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자각하고 실천하면 소액주주 혁명, 그야말로 혁명이라는 건 어떤 헤게모니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2023년 여름에 요 내용을 페이퍼로 정리해서 제가 그때는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거하고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총선 전략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2023년 여름이었으니까 바로 그 다음 해가 4월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총선 이길 수 있으니 이거로 좀 우리 당의 정책을 좀 마련해 보시라 했어요. 근데 그 설명하는데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PBR부터 다 막혀. 그걸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심사받아야 되고 백지 신탁해야 돼갖고 대부분 주식 투자를 안 해요. 미국하고 다른 점이죠. 미국의 그 전에 하원 의장했던 낸시 펠로시 있잖아요. 민주당 소속에. 거기가 낸시 펠로시가 들고 있는 종목만 따라서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기똥차요. 근데 그건 왜 뛰어나냐?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파이낸스 완전 그쪽 선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테슬라도 투자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종목이 바뀌었다고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바뀌었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사는 펀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선수들이 꽤 있는데 특히 우리 국회는 특히 국민의힘은 정말 설명하는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준 자료가 고스란히 어디로 갔냐면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당에서 던진 거지. 숙제로. 그래서 결국에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2023년 연말에 여러분 그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발표한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제가 아니 박수 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밸류업이 제대로 안 됐어. 결국적으로는 아젠다 세팅은 역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자체가 중요한 거죠. 사실상 총선 아젠다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밸류업 해갖고 그때 금융주도 많이 오르고 좀 언론을 지금 아무튼 쫙 구지로 엄청 장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도적 미흡하더라도 제대로 안 돼서 실천이 안 됐어. 그래갖고 지금 뭐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사실은 일본 모델을 생각하면 여러분 일본이요 10년 전부터 행동주의 펀드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거버넌스가 나아진 거고 또 일본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밀었어요.
아베 내각 때부터 전폭적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3년 전인가요? 도쿄 거래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뭘 했냐면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일이 안 되는 회사들은 주가 부양책 내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대로 안 하면 상장 폐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전달을 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른바 각 상장 기업들이 그래도 가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제성이 없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네. 그래서 정말 장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잘 몰라서 초대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거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요.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하죠. 뭐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 재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 사실은 상법 개정된다고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 6번, 7번에 소송제도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따라 붙어야 될 게 많아요. 상법 개정은 그냥 시작이에요. 작은 디딤돌 하나인데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결사반대하잖아요. 옛날 정경련이죠. 지금 한경련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거시 언론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뭐 기사가 됐던 칼럼이 됐던 이거 하면 상법 개정하면 우리나라 소송 천국된다. 소송하다가 날 새고 경영진이 장기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리고 먹튀 펀드만 도와주는 거다. 이 맨날 먹튀하는 사모펀드를 위한 상법 개정이다. 뭐 온갖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고가 주요 수요를 언론 회사잖아요. 언론사라는 게 언론 회사인데 거기 고객은 광고주니까. 근데 광고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거든. 왜냐하면 이거 하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LG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에 구광모 회장이 들고 있는 주식회사 LG의 주식가치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뭐 한 1조 되려나? 왜냐면 주 LG의 주가는 싸거든요. 그건 하나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뭐 CJ는 더하고 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돼요. 값어치로 따지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들고 있는 주식가치가 얼마 안 돼요. 1조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광모 회장이 누린다? 뭐 누린다고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 하여튼 LG그룹 회장으로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미국 가서 뭐 이렇게 지켜보는 사진 나오고 그랬던데,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회사의 프라이빗 젯으로 다니면서 회사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뭐 어떤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영향력, 그렇지.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구광모 회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경제적인 금액으로 표시하면 얼마나 될까요? 총 자산 정도. 그렇죠. 근데 구광모 회장이 들고 있는 실제 자기 재산은 아마 1조가 안 될 거예요. 그 주 LG 주식 가치로만 따지면.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 해서 주가가 쫙 오른다. 그리고 기형적인 지주회사 바꾼다. 그러면 내가 5천억 정도의 상속세만 내면 물려줄 수 있는 한 200~300조 원짜리 회사가 갑자기 상속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지. 결사반대. 근데
가끔 이런 걸 실제로 하는 훌륭한 경영자도 있습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지만 기회만 닿으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경우가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그게 아마 그 조중훈 회장의 아드님 되시겠죠? 그분이 메리츠 금융이 원래 메리츠 금융지주가 있었고 메리츠 화재가 있었고 메리츠 증권이 다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여타 우리나라 상장법인하고 똑같은 구조의 자회사들이 또 지주회사가 다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단을 내립니다. 야, 미국식으로 가자.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만 상장을 유지하고 메리츠 화재하고 증권은 상장 폐지를 해요. 물론 기존 주주들에게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식으로 바꿔줬죠. 바꿔주면서. 그래서 훌륭하다 박수 치면서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식을 정말 조금 샀어요. 조금 샀는데 제가 그때 3만 원대에 지금 샀거든요. 그 주식을. 근데 지금 얼마 가냐? 대략 11만 원 정도 가고. 근데 유학하셨나요? 예? 미국 유학하셨나요? 왜요? 갑자기? 갑자기 그 미국식 모델로 딱 하신 게. 모르겠어. 그 조 회장님이 유학한지 어쩐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금융회사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돈이 돈 버는 회사가 금융회사잖아요. 돈이 돈 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굴리는 돈이 커야 돼요. 속담에 비유하자면 매주 콩 100번 구르는 것보다 매주 한 번 구르는 게 나은 겁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의 시가총액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 금융지주가 굴리는 자산, 갖고 있는 자산과 메리츠 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자산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차이는 날 거예요. 근데 왜 시가총액은 비슷하냐? 여기는 거버넌스가 훌륭하거든.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회사는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그분이 아마 조정업 회장님인가? 저는 뭐 일면식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주식 부자 랭킹 지금 한 3등? 2등 할 거려.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랭킹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많거든.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근데 아마 그냥 상속세 많이 내고 많이 물려주자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안 해요 다들.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할 수밖에 없게 강제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도 바꾸면 바뀝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코스피 한 5천 되면 상속세율은 좀 너무 높지 않아? 깎아주는 거 어때요? 해도 국민적 저항 없을 거예요. 그 순서대로 가자는 거죠,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 반이 훌쩍 원래 그 정도 넘어버렸는데. 발표. 예? 원래 그 정도 발표합니다. 그래요? 1시간 10분에서 2시간 사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주주 민주주의도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노후도 국민연금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뭐 펀드 부어도 다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법 개정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꼬가 트일까봐 그렇게 기업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은 모든 기업이 항상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이 사업을 할 때 그
처음에 그 탄생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주주환원은 언제부터 하냐? 이 기업이 그 산업에서 성숙기 내지는 완숙기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해야 되는데 그때도 안 하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데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주환원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물론 미국이 워낙 주주환원율이 높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 돈이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주주환원하다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신규 사업에 투자 필요성이 있다, 새로 목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삼성그룹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뭐 사내 유보금을 쓰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자본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요, 금융자본의 힘이 큽니다. 그건 금융자본으로부터 투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규 투자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해결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게 뭐 JP 모건 때부터의 어떤 산업 구조가 그렇게 갈렸습니다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자본의 힘이 큰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부의 이제 공동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 뭐 그렇게 되는데, 이 테슬라의 주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신의 영역에 가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걸 알면 바로 투자를 하시겠죠. 금투세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론은 맞는 얘기고 그렇게 돼야죠. 근데 한국 주식의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주식 매매 차익, 대주주가 아니라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는 한, 제가 발견한 한국 주식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다른 거는 장점을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왜냐면 주주 대접을 해주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금투세를 지금 이 시점에 시행하자는 거는 한국 주식에 남아있는 유일한 장점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업 문화 플러스 그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충분히 개선된 이후에 한국 주식도 투자하면 미국 주식처럼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라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기업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문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산업자본, 이른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재벌의 힘이 너무 셉니다. 이게 가장 큰 한국 기업의 문제라고, 경제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패밀리를 중심으로 센 거죠. 근데 그 패밀리들이 이제 3대, 4대 내려오면서 심지어 이제는 실력도 없어. 상당수의 경우에. 이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 제일 브라이트하고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엔 주주들에게 돈 벌어주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일할 사람이 경영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회사 창업주의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유학할 때 몸종 비슷하게 데리고 왔던 사람한테 실권 다 넘기고 이러니까 회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이 가족을 중심으로 너무 힘이 센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경영진의 구성 방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했으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범 선생님 의견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보태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장하준 교수님이 견해가 한국, 대만, 일본 등등의 발전국가 모델에 대한 이론 작업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하준 교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좀 덜 주목했던 박정희 경제시대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거에서 학문적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전에 장하준 교수님 말의 전제에는 어떤 주주 환원과 투자가 약간 상충관계인 거를 약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는 오히려 신규 새 영업에 대한 그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활발하고, 그렇지 않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런 경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더 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금융을 떠나서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오히려 두드러지게 미국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시대의 발전 국가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해명력을 갖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에 왜 미국과 유럽의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기존의 장하준 교수님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장하준 교수님 으로부터 저희도 많은 공부를 했지만 지금쯤은 한번 뭔가 좀 재점검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